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조 후보자 부인이 근무하는 대학에서 받았다는 총장 표창장을 놓고 위조 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총장은 조 후보자 부인이 자신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는 걸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방이 됐던 가족 증인 채택 없이 내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나머지 증인 채택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로 협상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화단과 가정집에서 40대 가장과 부인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메모와 함께 집 현관에선 우유값을 7개월이나 내지 못한 고지서가 발견돼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등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쯤 강화군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를 따라 이동하면서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서 추석 대목을 앞둔 핵과일 출하 시기에 농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초토화시킨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으로 향하면서 영향권 안에 든 미국 남동부 지역은 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등 3개 주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회 충돌 사태 고소고발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속속 응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 모두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굿모닝 YTN 2부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국가 사이의 거래 결과를 뜻하는 경상수지가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6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2018년 10월 이후 최대 흑자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1년 전 30억 9천만 달러에서 16억 7천만 달러로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경상수지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수지는 61억 9천만 달러 흑자로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따라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총장은 자신이 해당 상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조 후보자의 아내가 이를 무마하기 위한 청탁을 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상의 위조 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내가 스펙 쌓는 문제로 표창장 나가는 거로. 최 총장은 문제의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 후보자 아내가 사실상 무마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직접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표창장 수여 권한을 위임해 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위임을 아마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앞서 최 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도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기록이 없고 공개된 표창장도 원래 양식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딸의 표창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일단 검찰은 동양대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최 총장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며 불법 소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표창장을 발급한 어학교육원 원장이자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조 후보자 아내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이부는 어제 오전 웰스 C&T 최모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투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 가족과 업체 매출 상승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가족 증인 없이 내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나머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오후 두 차례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6일 단 하루로 정해졌습니다. 공방을 벌였던 가족 증인 채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머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청문회 의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증인 협상이 다 될 때까지 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고,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 세 건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민주당은 청문회 실시 계획서부터 처리하고 증인 협상은 이후에 하면 된다고 맞받으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그걸 같이 묶어서 하려는 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은 두 당이 청문회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청문회를 진짜 하실 거라면 저는 그런 공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한 채 양보 없이 계속 인사청문회를 안 하기 위한 명분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증인 채택권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조국 후보자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 차례라도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개인정보가 주의원에 의해 공개된 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검찰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응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논두렁 시계 사건 당시 검찰의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력이 강해진 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에는 내일까지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다고요? 네, 인천과 경기 북부 지방입니다. 태풍의 뜨거운 수증기가 가을 장마의 비구름을 강하게 발달시키면서 수도권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오전 중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튼튼한 우산 꼭 챙기시고 조금 서둘러서 나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과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강원과 충북, 호남과 지리산, 경남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의 비는 오늘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어제보다 강도가 한 단계 세졌습니다. 주말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거쳐 낮 동안 서해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녁쯤에는 강화도 서쪽 황해도에 상륙한 뒤 밤사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전국의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초속 40m 이상의 돌풍과 함께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초토화한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으로 향하면서 영향권 안에 든 미국 남동부 지역은 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등 3개 주에 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비상사태 선포를 확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하마의 40만 명 인구 중에 수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인명까지 앗아간 도리안. 플로리다주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도 비와 바람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 경고가 내렸습니다. 대피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구호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간이 침대 등을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They're expecting a lot of water downtown, and it was best to get out.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I'm preparing for the worst.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도리안의 세력이 약화했지만 주말 이후 규모는 더 커졌고 2등급 강도가 하루 더 유지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지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파괴적인 바람과 집중호우, 폭풍 해일의 3가지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도리안의 북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4번째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We'll hold congratulations till the end, but we're very well prepared for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 and again we're helping the Bahamas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the Bahamas. 이에 따라 4개 주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구호와 긴급조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미 국방부는 필요할 때 5천 명의 주 방위군과 2,700명의 현역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메모와 함께 현관에서는 우유값을 7개월이나 내지 못한 고지서도 발견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가족 가운데 40대 가장이 가장 먼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택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아파트 고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 보니 30대 아내와 9살 딸, 7살 아들도 숨져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 집 되게 밝아요, 애들도. 그리고 인사성도 얼마나 밝고 어디 아침에도 같이 나갈 때 봤는데. 남성의 소지품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지도 나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최근에는 빚 독촉도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택 현관에서는 월 3만 7천 원인 우유값을 7달이나 내지 못했다는 고지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약물에 의한 건지 아니면 목졸림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그걸 명확히 알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남성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휴대전화 통화 내용 분석과 주변인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동물 표본에 담겨있던 유독물질 포르말린이 유출됐습니다. 학생과 교사 60여 명이 메스꺼움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고 다른 학생 수백 명은 강당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사이로 학생들이 걸어 나옵니다. 학교 2층 과학실에는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이 제독 작업을 합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중학교에 유독물질 포르말린이 유출된 건 오전 11시쯤.
사고가 난 뒤 학생과 교사 60여 명은 메스꺼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학생 400여 명은 이곳 강당으로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을 찾은 학생도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한두 시간 만에 모두 퇴원했습니다. 환기를 시켜가지고 몸에 붙은 뭐 그런 포르말린 가스 같은 거를 다 이제 털어주고 증상을 봤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 증상이 없고 괜찮아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후에 다 귀가를 했습니다. 사고는 쉬는 시간 학생들의 장난으로 일어났습니다. 교실에서 공놀이하다 진열장 안에 있던 물고기 표본이 깨져 포르말린 100ml가 유출된 겁니다. 이 발호창 공이 진열장 유리를 깨고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그 생물 표본이 있습니다. 방부제 포르말린을 넣는 그 붕어 표본입니다. 그 붕어 표본의 상단에 맞고 상단 부분이 깨졌습니다. 사고 3시간쯤 지난 뒤 학교 안팎에 퍼진 포르말린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는 아침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한 뒤 문제가 없으면 정상 수업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 어제 스스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혼자 택시를 타고 검찰 청사를 찾아온 건 어제 오후. 자신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출석 이유를 재차 확인한 뒤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시간 뒤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 가방과 배낭에서는 액상 대마와 대마 사탕, 젤리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조사 뒤 이 씨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병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통상적인 마약 사범 수사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이 씨의 CJ 사무실 등이 빠져 또 한 번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회사 부분까지도 한다면 좀 더 진정한 압수수색 의미로 좀 봐질 수 있는데 자택으로 돌아갔는데 자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이선호 씨는 자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부담을 느껴 검찰에 스스로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국회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2달 넘게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각종 고소고발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109명.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3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특별히 취급받을 필요가 없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응당히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어떻게 보면은 흔들기 위한 이러한 경찰 소환 수사에 응할 수 없고 이 수사는 본질적으로 순서대로 해라. 국회의장 소환 수사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을 다시.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은 방법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겁니다. 경찰은 소환 불응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 또 그런 처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 등을 강구를 해서 수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소속 정당을 떠나 동료 의원의 체포를 원하지 않는 일종의 카르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강제 수사까지 동원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수사의 원칙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사법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이 다시 하라며 돌려보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모두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에 배당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 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로 재판장은 정준영 부장판사입니다. 현재 형사 1부는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택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나 이 부회장의 뇌물 횡령액 그리고 그에 따른 재수감 여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대로라면 뇌물 공여액이 50억여 원 늘어나게 되는 만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선거 부패전담부인 형사 6부에 배당됐습니다.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됐는데 비중이 크지 않아 2심 징역 20년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두 사건과 함께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이번 주 안에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에 대리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관계 등이 밝혀지면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나왔지만 행사에는 예년보다 오히려 많은 3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사업의 로드맵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정은승 사장 등이 참석해서 고객사와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파운드리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월 12일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원칙에 어긋난 수출 통제제도 운영으로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는 오는 2022년 여름쯤에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이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고 한국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가 최근 폭로한 내용입니다. So the point is that any releases from Fukushima, there will be migration of some of that material
through the East China Sea into the East Sea. 이에 충격을 받은 한국 등 주변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요청 등에 따라 도쿄 주재 외교관들을 초청해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현황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화 설비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는데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늘고 있는 처리수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처리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쯤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처리수 저장 탱크를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인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처리수의 90%는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바다에 방류하길 희망하지만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나라인 라오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분량 보라칠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개발과 인프라 건설, 보건 의료 분야 등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2박 3일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리수영 부위원장이 왕이 부장과 담화했다며 왕이 부장이 시진핑 주석 부부의 인사를 김 위원장 부부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 문답 중에 이란 관련 질문에 답하다가 이란과 북한은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굉장해질 수 있고 우리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아주 중요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조지아와 평가전을 갖습니다. 이번 평가전은 오는 10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로 대표팀은 선수들 컨디션을 점검하고 전술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을 보고 놀란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 운전자는 경찰을 비웃듯 도주했는데 경찰은 차량 번호까지 알면서 운전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듭니다. 고속도로 진입을 앞두고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을 뻔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혹시 큰 사고를 낼까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SUV 승용차는 순찰차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신고자는 경찰이 쉽게 추격을 포기하는 모습에 허탈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경찰이 잡으려고 했으면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찰분이 쪽으로 행동을 했으니 저는 이제 좀 실망이 컸습니다. 경찰은 앞선 구간에 있던 순찰차에 공조 요청을 하는 등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도주 차량을 놓치면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주차를 놓친 뒤 대응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로 도망간 차주를 추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찾아갔는데 차가 보이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차주는 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도주했는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것인지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각종 전이나 튀김 요리를 하느라 식용유를 많이 쓰게 되죠. 만약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식용유를 부은 후라이팬을 가열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주방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온도가 380도쯤 되자 식용유에 불이 붙습니다.
당황하면 보통 물부터 찾는데 결과는 재앙입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2m 이상 치솟아 버립니다. 식용유는 자체 열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순간적으로 물의 온도와 식용유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 그 온도 차이에서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지고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고 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방 세제나 케첩도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화염이 커져 불길이 번지거나 식용유가 끓어넘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급박할 때는 수분이 많은 배추나 상추를 한꺼번에 쏟아 넣거나 물기를 짜낸 젖은 수건으로 프라이팬을 덮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소화기인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일반 소화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불길이 잠시 약해졌다가 다시 불이 붙습니다. K급 소화기를 써야 안심할 수 있는데 식당 같은 곳과는 달리 일반 주택에는 비치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음식물 관련 화재는 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2,000건 가까이가 튀김류 화재였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KT 지하통신구 화재로 일대 통신이 먹통이 됐었죠. 지하통신구 같은 곳은 사람이 접근해서 초기 진화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인데요. 5G를 기반으로 한 로봇이 화재를 먼저 감지하고 초동 대처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지하통신 케이블이 불에 타면서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5개 구는 물론 일산과 성남 등 일부 경기 지역까지 통신이 두절됐고 인근 상인들은 장사를 망쳤습니다. 화재 10개월 후 지하통신구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면 온도 계측 케이블이 감지하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후 5G 로봇은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천장에 달린 화재 진압 로봇이 우선 출동해 1차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후 지상에 있는 로봇이 움직여 화재 지점으로 이동해 잔불을 정리합니다. 고화질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현장 영상은 5G 망을 타고 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고용량 데이터를 시차 없이 보낼 수 있는 5G 망과 첨단 로봇 기술이 합쳐져 초동 대처에 나서게 된 겁니다. 5G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화질의 영상과 초저지연의 대응 체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비상 상황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폭우로 도심 속 맨홀 내부가 침수되면 인공지능 기반의 방수 로봇이 출동해 자동으로 물을 퍼내고 태풍으로 통신주에 충격이 가해지면 드론이 떠 안전성 여부를 살피는 기술도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처럼 5G와 로봇 기술이 결합해 재난 현장의 천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국내 최장 케이블카가 모레부터 다닐 예정입니다. 유달산의 기암괴석과 다도해의 멋진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김범한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케이블카가 속도를 내자 빼어난 풍광의 다도해가 펼쳐집니다.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섬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시야 확보가 되게 좋았고요. 안정감이 있었고요. 다른 데에 비해 볼거리도 더 많았던 것 같고. 기암괴석의 유달산 1등 바위와 목포 옛 시가지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안 전사대교와 영산강 하구원, 그리고 영암 방조제 등 360도 파노라마가 장관입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전망이나 코스나 여러 면에서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승강장은 3곳으로 아래 바닥이 보이는 15개 등 모두 55개의 탈 것이 다닙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가운데 가장 높은 주탑입니다. 유달산 자락에서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있는데 높이가 무려 155m에 이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특히
바다 820m를 건너는 등 길이가 모두 3.23km로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유달산 정상을 올라보지 못한 많은 분들이 다도해의 아름다움과 유달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근대 역사 문화 자원과 가을 여행 축제에 케이블카까지 개통되면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영화제 기간에 해운대 백사장을 가보신 분들은 컨테이너로 만든 비프빌리지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들의 무대 인사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서 영화제 명소로 꼽혔는데 태풍에 부서지는 일이 잦자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영화제 준비 소식 차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컨테이너를 활용해 만든 비프빌리지. 부산국제영화제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배우와 관객들이 소통했던 공간이자 다양한 행사가 열려 영화제의 명소로 꼽힌 곳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비프빌리지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영화제 무렵 부산을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는 개막식을 하루 앞둔 날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지난해 태풍 콩레이도 영화제 기간 상륙해 비프빌리지에서 예정된 야외 일정을 모두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설물 피해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영화제 일정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잇따르자 결국 주최 측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비프빌리지를 더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자꾸 저희 영화제를 넘보기 시작하니까 저희 영화제가 어딘가로는 피난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해변을 당분간 좀 피해 있자. 명소 가운데 한 곳이 사라졌지만 영화제 측은 이번 기회에 고향과도 같은 남포동을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영화의 전당이 들어서면서부터 소외되다시피 했지만 올해는 주요 행사들이 배치됐습니다. 한동안 중단됐었던 부산 남포동에서의 출품작 상영은 올해부터 재개됩니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남포동 극장가 일대에 집중됩니다. 주최 측은 부산 시민공원의 야외 상영도 처음으로 준비하는 등 해운대에 집중된 영화제를 넓히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홍콩의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홍콩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원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홍콩의 TV 녹화 연설을 통해서 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사회 각 부문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람 행정장관은 시위대의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된 제안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환법 철회로 석 달 가까이 이어지던 홍콩 시위 사태는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캐리람 행정장관이 고집을 꺾은 이유는 뭘까요? 박희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홍콩 시위가 격렬해지자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송환법의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So I reiterate here, there is no such plan. The bill is dead. 하지만 철폐 또는 철회라는 용어를 쓰길 거부했고 이에 홍콩 시민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2달 가까이 버티던 캐리람이 고집을 꺾고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홍콩 경제가 자칫하다간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금융과 관광업, 소매업 등 전 분야에 걸쳐 홍콩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홍콩 정부는 최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2 내지 3%에서 0 내지 1%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준비 중인 중국 정부의 부담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홍콩 시위가 계속될 경우
G2로 부상한 중국의 유용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의 압력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홍콩 사태가 악화할 경우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빌미를 주는 걸 우려했다는 겁니다. If they do violence, I mean, if it's another Tiananmen Square, I think it's a very hard thing to do. 하지만 송환법 철회에 대해 민주 진영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The protest will continue. Hong Kong people will never stop until Hong Kong is the place with democracy and freedom. 홍콩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주말에 예정된 집회의 규모와 열기를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서 어린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서 2천억 원대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 당국은 역대 최대 벌금으로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기업의 수익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거액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유튜브에 어린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습니다. That Google and YouTube have agreed to pay $170 million and to implement strong conduct relief in settlement of an action brought by the FTC and the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1998년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입니다. 유튜브는 승낙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쿠키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타깃 광고를 제공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당국은 거액의 벌금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170 million judgment is 30 times larger than the largest COPPA civil penalty the FTC has ever previously obtained. 그러나 기업들의 수익에 비하면 적은 벌금이어서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NN은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도 안 되는 액수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도 가을 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태풍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정체 전선을 발달시키면서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인천, 제주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지금은 잠시 빗줄기가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한 비구름이 점차적으로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중서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 비는 오늘 오후에 잠시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제주도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충북과 호남, 지리산과 경남 해안 쪽으로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태풍의 열기가 유입되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링링은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어제보다 강도가 한 단계 세졌습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에 제주 서쪽 해상을 바짝 지나가겠고요. 낮 동안에 서해상을 통과하겠습니다. 이후 저녁엔 황해도로 상륙을 해서 북한 지역을 관통하겠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번 태풍 링링은 비와 더불어서 바람이 강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가 중서부와 호남, 남해안과 제주에 100에서 200mm가량 내리겠고요. 여기에 강풍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35에서 45m로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